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제가 2016년에 적은 글을 한번 보니까요. 그때 당시 정모 씨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몇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고 가고 변호사한테, 그리고 담당 재판부 재판장이 법조 브로커를 만나고 그 정모 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로비스트 명단 내 있는 그들이 재판부에 노비를 했다는 뭐 이런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법원은 법조 브로커 등이 로비를 명목으로 모 씨에게 돈을 챙긴 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당시 언론 기사입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믿고 싶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온 사법 신뢰가 한순간에 위협받게 됐다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사건의 추이를 겪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1993년 3월 10일자 법조계 정관예우패라는 그 당시 경향신문 이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관예우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 뿌리 깊은 말이다. 그 말이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했다고 그렇게 언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정관예우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관에 있는 당사자들은 그런 게 없다. 법조계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없다. 우리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일을 하고 있다. 낭설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라고 하지만은 항시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정관예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이 막 이제 고위직으로 나온 검찰이나 법원 사람들을 이렇게 1, 2년 동안 이렇게 우대해 준다. 그렇게 해서 그게 법조계 고질적 비리다라고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 기사 이런 것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경향신문 그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750건을 조사해 봤는가 봐요. 그중에 이제 20%에 해당하는 150건이 개업 2년 미만의 변호사 18명에게 맡겨졌으며, 이들 변호사의 승소 사건이 80%를 넘는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때뿐이죠. 뭐든지 수면 위로 잠깐 올라왔다가 시간 지나면 또 잠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이제 통계를 내놔봤더라고요. 2005년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13명하고 고등법원장 20명 가운데 각각 8명과 12명, 그러니까 60% 넘는 사람이 20대 대형 로펌에 취직을 했고, 이는 이제 유명 법관이 로펌에 들어가는 비율 35.3%보다 훨씬 높다 이거죠. 더 고위직일수록 그렇다 이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여 가지고 퇴직한 고검장 출신 42명 가운데 19명이 로펌에 취직해 가지고 일반 검사 로펌행의 2배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으로 간다 이거죠, 고위직일수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관예우 대접을 받기 때문에 모셔가는 거 아니냐. 직속 후배 법관이나 후배 검사가 선배 변호사가 딱 이렇게 직전에 내가 모셨던 사람이 수임한 사건을 가지고 오면 그 소신껏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닌 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조직의 분위기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대형 로펌행을 택한 법관이나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들은 퇴직 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를 쉽게 거머쥘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가 만연하면 이건 공평이나 공정이나 형평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2011년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한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예우 금지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연고지 사건 수입 금지만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그 기간만 연고지를 피하면 얼마든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전 대법관이 퇴직 후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다라는 거는 이러한 법률의 허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실리도 얻고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거는 정관예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마라, 금지해라 라는 것을 이제 법제화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이 현직으로 변호사 하지 않는다. 그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기사를 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제 옛날 생각 그런 법무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그런 말이 이제 돈자 돈지 불자 불시 아닙니까? 돼지는 돼지로 보고 부처는 부처로 본다는 것인데 무학대사와 이성계와의 대화에서 그 유래된 말이지 않습니까? 사물을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항시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깨끗한데 우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한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없다. 신뢰 주지 않는다. 무슨 무한한 신뢰가 있냐. 정관예우가 없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런 목소리를 자꾸 부정만 한다 이거죠. 부정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변호사 사들의 회자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판사에게 최대의 공손히 하라. 예?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보든 안 보든 공손히 인사하라 이거죠. 이제 동생이 판사인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말했다. 앉으라 할 때 앉고 말하라 할 때 말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법대에 있는 판사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지켜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실제 심기를 건드리면 그들이 이제 판결로 보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판장의 법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은 또 그런 이면에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 판결 이후로 해가지고 보복을 할까? 그런데 권위를 중요시하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일수록 그 권위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 줘라.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권위가 남이 인정해 줘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 본인이 내가 이렇게 일부러 유도해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사 권위를 침해했다 해 가지고 판결로 보복하는 경우가 한다? 이런 거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세상에 그런 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말이 존재하면 항시 어떤 실체가 있을 수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게 속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야죠.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막 나와 판사 출신 정관들이 많은 어느 로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세를 전문으로 한다는 이제 어느 고급 부장판사 출신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의뢰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저는 그때 너무 의아해서 공직을 이제 막 나온 사람한테 의뢰인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다는 거는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세무공무원 하면서 기장할 의뢰인들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었냐. 그 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판사 시절에 의뢰인을 만들어 놨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내가 반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2016년 그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건설자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니는 법조 브로커와 함께 이제 룸사롱을 갈 정도 인맥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사업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법조 브로커들이 이제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장사하는 마인드가 생긴다면, 사업 마인드가 있는 변호사라면 인맥은 모범생들이 의뢰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김을 물리치지는 못하죠. 어느 지방 법정에서 일인데요. 행정소송에서 이제 대리인만 원고석에 앉아 있고 원고는 방청석으로 가라고 이렇게 재판장이 그런 거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재판장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근데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건만 보면 짜증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 보고 진술하라 해놓고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목소리가 크다고 애가 어디냐고 그렇게 진술을 그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막 이렇게 해요. 여기는 법정이 이제 돗대기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5세 된 노인을 훈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마치 판사 자신은 신성의 상징인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권위가 너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야 고시해서 그래서 판검사하려고 그러는가. 그 잘 되고자 하는 껄떡거리는 그런 것이 저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정을 할 때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통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기각이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기각. 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청 사건을 맡으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모르면 기각해 버려요. 알면은 내가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각해 버리고 그러니까 과세청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거를 이제 100% 기각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 사람의 심리가요. 일단 적극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소극적으로 나가게 돼 있죠. 법리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의심하는 거. 내 의심을 영어로 해봐라. 그런 본능이 자극이 된다 이거죠.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는 주장은요, 믿을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만 하면요, 기각 결정문이 뚝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본능이지 구제가 본능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규제 본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든지 의심을 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제 납세자가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런 부류들의 공통적인 특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도 유독 이제 또 어쩔 때는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청탁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사건줄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라고 제가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세청의 개혁을 위한 제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장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솔직하게 말을 했죠. 청탁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줘야 하는 경우도 감사에 걸린다는 핑계로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거는 납세자 권익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물론 이제 청장님은 아무 말씀 안 했지만 그분도 이제 그런 세상 인심을 모를 리 없죠. 본인도 그런 걸부터 이제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단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거 그런 태도죠.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은 제 보고서를 많이 채용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재정 시절에 이제 항시 직원들하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 들어보려 하고 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 그게 복을 쌓는 비결이다. 세상에서 이만큼 공직만큼 이렇게 복전을 쌓는 곳이 어딨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허공에 뱉은 말처럼 공허한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도 그 말에 공감해 주는 직원들이 계셔 가지고 구제 마인드 전도사를 자처하고 그런 분들이 십몇 년 동안을 공직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심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조직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다 뭐 판사다고 틀리고 검사다고 틀리고 다 틀리진 않다. 왕후장성의 시가 틀리지 않다는 만족의 말처럼 사람 심리는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돌을 닦고 뭐를 뭐 했다 해도 어느 한 경기에서 훅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공직이 아무리 신성한들 예? 그 재판이나 공직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척 중에 부장판사가 있었던 그 곡소청 소송 수행자가 있죠. 실제 재판을 갔다 온 후 그 푸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법령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거냐? 나를 가르치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솔직히 재판이라는 게 항상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누가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다만 이제 막말하는 판사부터 정관 애원 문제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쩔 것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도대체 고시를 왜 했냐 이거죠. 고시 합격생들이 대체로 머리 회전이 좋다 보니까요. 순발력이 팔팔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디면요. 상대가 그렇게 더디면은 막 짜증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 틀에서 또 벗어나면요. 막 이렇게 단두대 팔다리 목 나온 거 탁 쳐버리는 것처럼 좀 신결정적으로 반응하고 짜증내는 그런 것들이 유독 큽니다. 고시생들한테. 근데 사법고시를 한 이유가 뭐냐? 입신양명? 참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합격계를 썼으면은 '아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늘에 사는 마치 신성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 조직에 물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를 하면 세상에 다 아래로 포승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보면 다 아래로 보이느냐, 법대에서 이렇게 보면 다 아래로 보이느냐 이거죠. 공직을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진리를 챙겨야 된다. 의뢰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공직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길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라가 참 큰일이죠. 윤동주 시인의 감성처럼요. 순수함을 느꼈던 분들 분명히 있죠. 그래, 아, 그러니까 대법관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와 반면에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대법관이면서도 체면을 구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은 상당히 정치지향적이니까 이런 경우는 공직자가 정치지향적이라는 거는 진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심에 낀다는 말이죠. 그러면 권력이나 돈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공정성이나 양심에 기대할 것이 도대체 누구한테, 국민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이거예요. 거지가 거지를 해코지 한다 했어요. 사법고시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들의 자제인데 그런 서민의 자제들이 오히려 서민을 해코지하면 안 되죠. 그게 모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서민의 자제면은 아이 더 뭐죠? 잘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 사건에는 관대하고 서민들 사건에는 냉정하게 하는 그런 게 아 그렇다면은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님에게 "이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변론해도 판결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이 정상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들만의 공직자들 자기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 정관예우가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우리나라 공직 전체가 이제 공정하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 변호사가 무슨 불만이 있어도 괜시리 찍히면 좋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도 못하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공직 안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공직은 잠깐이에요. 잠깐. 예? 잠깐입니다. 나오면은 결국 이름 석자밖에 안 남는다 이겁니다. 인생 살면서 복 쌓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되면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을 목전에 있다 생각을 하면 공직에서 내가 있을 때 야 이렇게 사심없이 일해가지고 이렇게 복 쌓는구나. 복전에 이게 보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직에서 자기 맡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이 죽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뭐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120만 명이나 돼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한 자리씩 뭐른가를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국민이 120만의 규제 본능을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서 고위직에 올라갔는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 기면 기고 기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오늘 가을 하늘 참 좋습니다. 한번 가을 하늘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